입법박람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우원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국민 참여 입법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우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초동대응 부실과 사고 후 관련 지자체 소극적인 지원을 질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결정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위반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 공방과 배임죄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입법박람회 민생시민의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 참여로 여는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입법 분야 첫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 국회 입법박람회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국회와 국민이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는 입법축제회장이 열린 건데요. 입법박람회 개막식 현장 장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 의견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계하기 위한 열린 국회, 열린 입법회장. 국회가 야심차게 마련한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입법축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해서 시작된 국회 입법박람회는 입법 분야의 첫 박람회 형식 행사로 우리 사회 당면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함께 입법과 정책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 의장은 어떻게 하면 국민과 국회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까 국회 본연의 역할을 고민하다가 입법박람회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내 손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 이것이 이번 입법박람회의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더 잘하기 위한 것이다. 개막식에서 국회 입법박람회를 환영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제안된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와 국민들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국회가 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점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제안된 법안은 여야 의원 불문하고 아마 깊이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입법안을 준비해온 시민들은 그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입법 제안함에 넣어 국회에 소중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후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우리에게 법은 미래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반드시 지켜주세요.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청년의 목소리와 연구 그리고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국민이 직접 입법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국회 입법박람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혜입니다. 국회 앞마당에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마다 부스를 열고 국민들에게 우수한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 중 하나인 지방소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스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는데요. 입법박람회 현장을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찾은 시민들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고 귀농과 귀촌 정보도 얻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정책들을 안내받고 경품도 한아름 받아갑니다. 국회 잔디마당에서 마련된 부스에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들은
생활에 밀접한 우수한 정책들을 홍보했습니다. 복지 멤버십 사업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국민들께서 가입을 일일이 찾아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가입을 하시면 이제 생애 주기별로 해당 대상이 되셨을 때 맞춤형으로 문자로 이제 안내해드리는 서비스. 박람회 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에 시민과 학생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도 마련됐습니다. 야생벌의 중요성과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런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된 자전기 발전기에 앉아 힘차게 발을 굴립니다. 우 의장은 정책 부스를 일일이 돌아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려진 지역의 스타 공무원들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지역의 고령화, 출산율 저하, 활력 없는 지역 분위기를 전하면서 지방 소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비유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람 몸에 피가 고르게 돌아야 이제 또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지역이 골고루 다 발전해야 저희 나라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 지원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기후위기와 민생경제, 지방 소멸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원식 의장이 직접 답변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청년 연장과 청년 고용 등을 주제로 각 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당 정책 배틀도 함께 진행됩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충북 재난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소재와 재난 대응 미비점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국회 행안위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충청북도 재난 담당 공무원이 참사 발생 전 재방범람 위험 연락을 받고도 윗선에 알리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대응 3단계였잖아요.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인근 재방 범람의 위험으로 주민 대피 및 교통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이 전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충북 재난 담당 공무원은 초동 대응 기관인 청주시 경찰청도 해당 상황을 알고 있다고 들어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유가족 면담을 한 번만 진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최우선으로 요구한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면담 요청이 없었다고 한 번밖에 안 만나셨다면서요. 그래도 우리 지역민이잖아요. 좀 자주 만나면서 뭐가 필요한지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여야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오송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김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의 이동욱 충북행정부 지사가 도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고 이동욱 부지사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행안위는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이 사망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이행하는 거라 반박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민주당이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대법원장 청문회가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이자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부르는 건 사상 초유의 일로 삼권 분립의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의결했지만 당 지도부는 법사위와 의논한 바 없고 추후 통보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사법부 공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최대 격전지가 돼가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간사 선임부터 시작해서 청문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구성이 오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요새 법사위, 이 법안 심사나 안건 채택, 그리고 이 청문회 등을 위해서 모이고는 있지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고 결국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회의가 공전하는 패턴이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의 이 추나 대전이 다시 불거졌었죠. 이 당초 어제 전체 회의는요, 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이 검찰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부결권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있었는데 이 추 위원장이 이에 대한 피켓, 이 문구를 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조배숙 그리고 송석준 의원 등을 향해서 세 차례 경고를 한 뒤에도 불응하자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나 이 참고인들의 선서 내용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성이 오가면서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 이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시작도 못한 채 정회를 했다가 1시간여 뒤에 다시 진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30일에 있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초유의 이제 청문회다 보니까 이게 파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선 한 달여 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데 이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 5월 이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 역시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을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근거가 불분명한 정치적인 의혹 제기라면서 고발 조치도 했지만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제보자가 있다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이 세종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 참석했을 때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면서 이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5월 청문회 때처럼 이 조 대법원장 등이 불출석해서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도 벌써부터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추석 연휴에 시작될 국정감사 이야기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국정감사 때 기업의 총수나 CEO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질의하는 걸 놓고
지나친 기업 줄세 우기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최대한 좀 자제할 걸 당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이 민주당 지도부는 그리고 최근 당 의원들에게 야당 때였던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국감 증인 신청을 마구잡이로 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재계 총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데다가 이 국내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주지 말자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여야는 상임위별로 이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해서 간사 협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들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이 지난해 야당일 때까지만 해도요 적극적으로 기업 증인 채택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환노위에서만 민주당의 주도로 대기업 총수 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었고 지난 2023년 국감 때에도 4대 기업과 네이버 등 이 빅테크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된 뒤 첫 번째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꼭 필요한 기업만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분위기고 이를 지도부에서도 나서서 당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통신사, 카드사, 그리고 또 건설 사고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설사들, 또 소상공인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달 플랫폼의 최고 경영자들은 여전히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확실시되는 곳들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던 통신사 SKT와 KT 그리고 롯데카드는 1순위로 거론이 됩니다. 이 최고 경영자 CEO들이 대거 국정감사장에 호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롯데카드의 경우 대주주가 MBK 파트너스거든요. 네. 때문에 이 홈플러스 사태까지 묶어서 이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국회로 부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요, 이 소상공인 부담 전가에 대한 비판이 높은 이 쿠팡과 배달의 민족도 최고 경영자를 소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무위에서는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과 거래 공정화법, 일명 이 온플법을 추진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미국이 반대하는 온플법이 변수가 되면서 법안 제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개선 약속을 국정감사 기간에 불러서 공언을 받아낼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건설사 CEO들과 임직원들도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미 다수의 의원들은 국감을 대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건설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도 한데 산재 등을 전담하는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는 증인 출석 요구가 국내 건설사 10대 CEO 중에 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산재와 관련한 이슈는 아니었었는데 올해는 사고가 있었던 건설사 CEO들이 대거 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연루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의혹과 관련된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 달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시작해 다음 달 30일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 30분 시대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부울경을 잇는 웅상선 광역철도 사업의 신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균형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카드사와 자산 운용사 등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만 8,800만 건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미미해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하기보다 은폐와 늑장 신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이버 범죄는 단순 해킹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사회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통합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의 신규 입법 프로그램 히어로가 내일 오전 9시 첫 방송됩니다. 히어로는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소개하고 법률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과 함께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냅니다. 24일 첫 방송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출연해 문신사 법안의 발의 배경과 입법 필요성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9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연내 배임죄 폐지입니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 폐지를 완결짓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과의 입장차로 인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배임죄는 사실상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검찰의 기억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배임죄라든지 이런 경제범죄가 굉장히 형사처벌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재계 요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이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외국에처럼 민사화되어야 된다라는 재계가 훨씬 더 능동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기업의 수건이란 명분으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구제법이라고 맹 비판에 나선 건데요. 이 대통령이 배임죄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유죄 근거도 사라지면서 면소 판결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단기업법, 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이재명 무죄시대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 모순이며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수계열 정당에서 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 오곤 했었죠. 이에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 역시 배임죄 폐지 및 완화에 긍정적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수건에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오늘 30일 배임죄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합의안을 발표할 전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삼권 분립 훼손 청문회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긴급 청문회에 대해서 삼권 분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 청문회를 해서 대법원장을 거기 불러서 이 회동서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해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즉,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 판결 또한 입법 행정권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어제 한 행사에 참석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라는 메시지를 내놔서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덕수의 정치 행보들이 달라지고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막 상권 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보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명시된 부분을 근거 삼아 삼권 분립 위반이 아니란 주장인 건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 나오시면 처벌받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되겠죠.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해야 되겠죠.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라는 국민의힘과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 여당의 강경파 법사위 위원들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오늘 30일 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여야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배임죄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필리버스터 전국이 또 한 번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상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를 공언했던 민주당에 맞서서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야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에 대한 여당의 대응 방침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이번에 25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네. 정부조직법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민생 법안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수의 법안들이 합의 처리해서 올라온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야 간에. 네. 그런데 이런 모든 법안들을 싸잡아서 소위 말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 야당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당한 어떤 이유가 없이 이런 방식으로 그냥 발목 잡기식, 무작정 법안 처리 반대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든 새롭게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조직 개편의 뒷받침을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정부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하고 합의 처리를 해주는 관행들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정부조직 개정도 지금 결사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계엄과 내란으로 망쳐진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기본 정부조직 개편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라고 하면 저희 당은 그에 맞게 필리버스터에 응해서 적극적인 찬성 의견들을 피력을 하고 국민적 지지를 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 국면들을 좀 돌파하고자 합니다. 네.
네, 오늘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긴급 청문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위에 대한 조절론이 나오고 있고 삼권분립 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희박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청문회 강행 방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까요? 첫 번째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이라고 하는 헌법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런 헌법적 가치를 먼저 훼손하고 했던 부분들은 사법부 스스로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코트였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입법기관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따르면 청문회를 하고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채택이 되면 출석할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법 절차에 따라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이 취해야 될 태도인지 그 부분도 좀 짚고 싶고요. 과거에 이 사법부의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계엄내란 재판 일련의 과정들에서 불거진 룸살롱 그 의혹 아무것도 사법부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기관이 국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들을 행사를 해서 진상을 좀 밝혀보자.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필요하면 수사까지도 이렇게 해서 진상은 반드시 밝혀야 될 중대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과하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좀 수긍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련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 사법개혁이지 않습니까? 대법관 증언, 하급심 판결 공개, 대법관 추천 절차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정부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20여 년 동안 사법개혁 의제로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조직 논리로 좀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에 도움이 안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환노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노동계 이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OECD 하위권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고 특히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분석이 이제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에 대한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노동 생산성은 국내 총생산 GDP를 취업자 수로 이제 나누어지는 건데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산출되는 모든 부가가치 부분들을 종합해서 국내 총생산을 산정을 하고 그게 분자가 되는 것이고 취업자와 관련된 것은 단순한 취업자 수만이 아니고 거기에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게 분모가 되는 겁니다. 이 노동 생산성이 임금 부분하고 바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낮다라고 하는 평가는 매우 단선적이고요. 오히려 노동 생산성 문제는 전체적인 국내 총생산과 관련돼서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동 생산성의 분모에 노동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 시간이 단축이 되면 분모가 작아지면 결국 노동 생산성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벨기에나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의 9배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노동 생산성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노동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취업자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노동 생산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임금, 고임금이라든지 노동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소위 말하는 재화 이용력의 가치를 생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워낙이 뭐 예를 들면 택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출되는 국내 총생산이 적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 지수만을 가지고 고임금, 노동 생산성, 노동자들의 문제 이렇게 이제 규결시키는 것은
전혀 분석을 잘못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노동시간 네. 문제는요. 주 4.5일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 이렇게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는 없고 시범사업, 전 사회적인 확대 이런 속에서 사회적 공감, 국민적 여론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 열어놓고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개최 공방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명구입니다. 네. 작년 연말에 출연해 주시고 올해 이제 처음 국감 직전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한창 바쁘실 텐데 출연에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청문회를 이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조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지귀현 판사 등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인데 출석 여부는 이제 불투명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침해 이렇게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웠고 이번 사안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막무가내식 청문회 통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일단 이게 파기환송시켰거든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에요. 네. 재판이 재개되면 반드시 유죄 확정나게 돼 있는 사건인데 이거를 유죄 판결 취지를 내린 대법원장을 이거는 사적인 보복이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드시 끈질기게 흔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퇴시키고 난 다음에는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그 한덕수 전 그 총리가 사자 행동을 했다고 처음에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게 가짜뉴스라는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그 항의 유인물로 설전이 또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로도 또 공방이 오갔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령을 했고 또 회의가 여러 차례 중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반복되는 상황, 과연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당의 법사위 간사는 나경원 의원입니다. 네. 우리 당의 법사위 간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당이 결정하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운운하면서 투표로 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위원장께서 나경원 의원에게 그 윤석열 오빠 운운하면서 정말 인식 모독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국회의장을 꿈꾸는 육선 의원이 맞는지 초선 의원의 눈으로는 참으로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지금 우리 법사위원들 잘하고 계시고요. 잘 싸우고 계시고 이렇게 계속 정직하게 정도의 길을 가면서 싸우다 보면 저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빠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독재가요, 구두발로 구타하고 고문한다고 해서 그리고 남산에 감옥에 쳐놓고 물고문한다고 해서 그게 독재가 아닙니다. 다수당의 행포가 반드시 독재의 모습을 띈다면 이게 일당 독재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저희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길이 딱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은 질문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을 기존의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가 있고 파견 검사, 공무원 수도 수십 명씩 늘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특검법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까지 들어볼까요? 이 특검 수사가 과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전 원내 대표들을 고리로 걸어 국민의힘에 나쁜 이미지를 심기 위해 과도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도 통일교 전당대회에 그 교인 11만 명이 개입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가지려면은요, 그 권한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기간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3,000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사 결과로는. 그런데 네. 어떻게 11만 명이라는 통일교 교인 11만 명이라는 아주 뭐랄까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치상 엄청 많은 사람이라 자극적인 수치이잖아요. 이거를 국민의힘에 어떤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양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특검이 이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 이 특검이라는 게 이게 영구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거든요. 네. 특검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개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내년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저들의 전략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한편 그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어제 여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 발목 잡기 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입니까? 정부 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금과 옥조처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해야만 됩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게 수사잖아요. 범죄 사실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법원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기소거든요. 이걸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무리하게 나눠서 조직을 쪼개다 보면 이게 수사와 기소 조직이 비대해지면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면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 민생 범죄 같은 경우는 총각을 다투거든요. 그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이 비대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다 보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가지느냐? 약자들이 가질 거예요. 약자인 서민들이 다 이 피해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기재부의 그 예산권을 총리실 산으로 쪼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의심스러운 게 경제 정책을 예산 편성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떼어내서 대통령께서 예산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게 지금 시작된 얘기 아닌가. 네. 기재부 현장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포퓰리즘 예산 만들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간다. 그러면 네.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를 비판과 지적들을 수용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 야당하고는 일절 상의도 안 했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아요. 현장의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정부 조직 개편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게 바로 독재다. 일당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거의 확정적입니까? 지금 뭐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되었다라고는 말씀. 모든 법안에 대응하겠다. 예, 네. 그 확정적인 거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공언을 했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상당수가 이제 배임 혐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배임죄 폐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배임죄를 포함하고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가지인데요. 그게 하나가 상법이고 하나는 형법입니다. 네. 이게 상법의 배임죄는요.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했을 때에 생기는 배임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그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이 배임죄는 폐지해야 하거나 완화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안이고요. 이게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까지도 범죄시하는 것이 맞느냐. 네. 그리고 이 선의의 판단들이 자칫 잘못해서 잘못되어서 이 경영진들이 그 흔히 말하는 배임죄에 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아왔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형법상의 배임죄는 조금 다릅니다. 이 형법상의 배임죄는 공무원들에게 그 배임죄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 국가 예산, 이 국민들의 예산을 엄중하게 실행해야 될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이게 신중하게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노란봉투법이다. 더 센 상법 개정이다라고 해서 기업들 옥죄던 민주당이 갑자기 기업들 앞세워서 배임죄 폐지하는데 앞장서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저희가 뭘까 고민해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신도시 사건 그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수순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인들을 앞세워서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 얄팍한 그런 전략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을 해서 3박 5일 방미 일정에 들어갔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유엔에서 또 기조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게 이번 일정에서 그 한미 양자회담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근데 공식 일정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과연 그 방미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외교 과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은요.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기조에 옛날 우리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혁명 정신 얘기했어요. 촛불혁명 정신 전 세계가 관심 가지겠습니까? 관심 안 가지거든요. 10대 경제 대국에 우리 전 세계 우리 흔히 말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비전을 당당하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알리시기를 바란다. 지난번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전 세계 아무도 관심 없는 촛불혁명 얘기하다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라는 비판 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 전 세계 우리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밝히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교 과제는 관세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 관세 협상이 잘 되어야 되는데 뉴욕까지 가서 그 흔히 말하는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거든요. 지금 일본은 관세 15%고요. 우리 자동차 업체 이 관세가 지금 25% 내고 있거든요. 네. 이거 시간 더 지나면은요.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와 하청업체는 말라 죽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인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실 겁니까? 한미 간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그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한다 그럴 때 그거 손대지 말고 다음 정부에 넘겨라라고 큰 소리 쳤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이 실패해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방미 상황을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둥이 아빠시죠? 네. 예, 새아이의 이제 아빠신데 육아도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정치판에 이제 뛰어드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운명 공동체다 이런 그 인식 하에
희망 메시지를 내고 당이 단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장외 집회 중이고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의 당 조직 부총장이고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나아가야 될지 마지막 못하신 말씀 포함해서 들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야당입니다. 우리 더군다나 지금의 여당은 야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적대적 세력입니다. 이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묘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뎌야 하고요. 버텨야 하고요.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이 바라는 일 그리고 화나서 삐져서 정말 돌아앉은 돌부처도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정도의 길, 그 정성과 진심을 지금 다 할 때다. 지금은 참아내고 견디고 희망을 가질 때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신임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기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 그렇게 혁신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하는 야당 되도록 필사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돌부처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네, 이게 자주 이게 모토시군요, 모토. 모토인데요. 화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당원들도 화나 있고 국민들도 화나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화났는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정성과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화가 풀리실 때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